899페이지입니다. 자, B. 간접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 줄도 가시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거나 직접 적용되는 법조항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길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접적으로 적용될지라도 일단 적용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 그 밑에 줄된 부분이 간접 적용된다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의미를 내포하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직접 적용되든 간접 적용되든 적용되면은 똑같기 때문에 전제성을 갖추는 것으로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C. 재판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건 뒤에 어차피 나오는 일반 법리인데요. 당해 사건 재판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법원이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위헌 제청했다면 전제성이 인정된다. 법원 따옴표 하세요. 줄된데 법원. 법원의 견해 존중입니다. 법원의 견해 존중.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밝히도록 하죠. 네. 다른 내용의 재판하게 되는 경우일 것. 안에 내용들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예시 판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시 판례 들어가 보죠. 자, 여권법 8조 1항 5호 위헌 소환. 여권 발부가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여권 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가? 자, 없는 사안인데요. 자, 줄로 가보십시오. 결국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제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건 개요로 다시 가봅니다. 여권 발부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죠. 죽으세요.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그 다음 여권 발부 거부의 근거 규정. 거부의 근거 규정 죽으세요. 전제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 거부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그 본안 판단의 요건은 뭐죠? 민법상의 불법행위, 뭐 이런 불법행위 요건, 이런 것들, 고의과실 위법성, 그 부주의, 쉽게 하면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 고의, 뭐 이런 것들이 요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부주의가 있다 없다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근거 규정의 위헌성과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 여부는 관련이 없다. 해당 규정이 위헌 난다고 해서 부주의했던 공무원의 부주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주의 안 했던 게 갑자기 부주의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주의 의무를 설정하는 규정들과 거부의 근거 규정은 전혀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의 의무 위반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형법 제50조 제2항 등 위헌 소환. 형의 경중 조항이죠. 자, 그래서 형의 종류, 기재 순서에 따라서 뭐 사형, 징역, 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경중이 달라진다. 혹은 그 1항 규정이고 2항에 가면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그죠?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되 장기, 다액이 동일할 때는 이제 단기, 소액으로 하죠. 단기의 많은 것과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이런 이제 형의 경중의 이제 기준을 규정한 것인데 사건 개요. 형의 경중에 관한 규정인 형법 50조 2항에 대한 위헌심사헌법 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 문제인데요. 내려가시면은 줄된데 형의 경중 규정이 아무리 위헌 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분쟁 사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는 그 내용 안에 나옵니다. 둘째 줄 들어가 보세요. 둘째 줄 위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놓으세요. 사기죄 사건입니다. 사기죄 사건. 따옴표. 사기죄. 사기죄 여부가 문제되는 형사사건에서 형의 경중 규정, 아까 뭐 장기, 다액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하고 중한 걸 구분하겠다. 이런 규정이 아무리 위헌 나더라도 결국 사기죄의 범위, 이런 것들의 인정 여부와는 전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의, 과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 앞에 판례하고 또 유사한 취지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판례 가보죠. 상속에 관한 구관습법 부분 위헌 소환.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겁니다. 호주 사망 시 딸에게는
여성에게는 분재 청구권을 부정했던 구간수법에 대해서 우리 대원 판례는 법률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 헌재는 법률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헌재죠. 예, 법률이어서 헌바 사건, 즉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의 대상 적격은 인정했어요. 대상성은 인정했는데 자 내려가시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해서 각하가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해 사건에서 여성의 분재 청구권을 부정하는 관습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줄로 가시면 가령 청구인들이 분재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재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으로부터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하고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자 아래에서 셋째 줄 앞에 소멸시효 완성에 관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랬죠. 판결이 확정. 다운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완성됐다는 것으로 더 이상 끝난 거고 더 이상 불복이 안 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권리 행사가 안 되는 사안에서 아무리 뭐 분재 청구권이 있어야 되니 많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분재 청구권을 부여해야 된다. 여성한테도 부여해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별개의 효과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성에 대한 분재 청구권 부정이 위헌나더라도 결국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라는 별개의 효과 때문에 다른 내용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B, C 본문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오른쪽 가서 이제 줄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별도의 구성 요건에 의해서 형성된 법 효과를 규정한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줄된 부분이 바로 지문화되는데요. 이 사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사례를 숙지해야지 이 지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별개의 구성 요건에 의한 효과 때문에 나오는 사안,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온 사안이라면 재판의 당해 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왼쪽에 금방 했던 여성의 분재 청구권 문제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당해 분재 청구권에 대한 관습법을 아무리 위헌으로 봐도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별개의 효과 때문에 주문이 달라질 수 없다면 전제성이 없다. 즉 다른 내용의 재판이 내려질 경우가 아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약간 차이 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로 가죠. 이게 리딩 케이스인데요. 산림조합법 위반과 당선 무효. 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자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조합법 48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형벌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산림조합법 133조가 당선 무효 조항이 위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가? 지금 위 형사사건 내지는 당해 사건은 어떤 내용의 사건입니까? 산림조합법 48조 위반죄 사건이죠. 4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죠. 불법 선거운동. 48조 위반죄가 문제되는 위 형사사건에서 당선 무효 조항인 133조가 적용되는 법인가 이 말입니다. 아니죠. 요게 이제 별개의 구성 요건에 따라 별개의 효과를 내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뒤집어보죠. 만약 산림조합법 133조가 적용되는 법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산림조합법 48조가 위헌이 나겠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산림조합법의 당선 무효 조항 아무리 위헌 나더라도 본 범죄의 구성 요건 조항 자체가 바로 그래서 같이 위헌이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아요. 당선 무효 조항은 형의 선고로 인한 각종 당선 무효 조항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올라갔어요. 별도의 구성 요건에 의해 형성된 법률적 효과를 규정하는 법조항. 자, 그 위에 여백에다 예로 쓰세요. 각종 형의 선고로 인한 당선 무효 사건이다.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선거제도 할 때 국회의원들 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런 거 받게 되면 사후에 당선 무효 당하고 하죠. 근데 그게 일단 별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죠. 근데 당선 무효 조항요. 이 당선 그런 사유만으로 이런 사유만으로 당선을 무효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 나더라도 그걸 형벌로 벌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죠. 그걸 범죄로 규정해서 형벌로 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유를
당선 무효의 사유로 삼은 게 잘못됐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 조항이 위헌난다고 해서 이 형벌 조항 자체가 위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당선 무효 조항의 위헌이 형벌 조항의 위헌으로 인과되지 않습니다. 판례 근처로 와서 써놓으세요. 당선 무효 조항의 위헌으로 인해 형벌 조항까지 위헌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걸 처벌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당선 무효시키는 게 잘못되는 것이지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 죄에 해당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심사. 심사의 기준 시점. 현재는 심판 요건은 심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종국 결정 시까지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죠? 소송 요건은 전 단계에서 요구된다. 그 표현이죠. 일반론입니다. 자, 심판 요건이 사후적으로 탈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지만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이 있거나 침해의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 심판이 이익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본안 심판을 할 수 있다. 객관 소송의 특성이죠. 객관적인 소의 이익. 다만 이 경우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위헌 심판 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된다. 예, 요거 마지막 줄 엄청 중요합니다. 위헌 심판 제청 당시의 전제성은 갖춰줄 것. 그래서 사후에 탈락하는 것은 객관적 심판의 이해 관점에서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대신 그 전제 조건으로서 최초의 제청 신청 당시에는 전제성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사후에 탈락했더라도. 즉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한 번도 적식 구도를 갖출 수 없다면 그거는 소를 유지할 수 없는데 최소한 한 번의 적식 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사후 탈락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씁니다. 최소 한 번의 적식 구도 요구. 최소 한 번의 적식 구도 요구.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의 적법한 형식 구도는 갖추어 줬을 때 사후 탈락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객관적 심판이익으로 접근하는데 애초부터 그냥 적식 구도를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 그냥 전적으로 부적법 각하사 아니지. 이거는 심판을 유지해 줄래야 유지해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사의 범위와 한계.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한다. 다운표 하세요. 재청법원의 견해를 존중. 법원의 견해 존중. 지금 계속하고 왔었죠. 앞에서 미리도 나오고요. 그러나 또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재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는 또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객관소송은 직권주의예요. 직권주의. 그렇기 때문에 직권조사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그 두 번째 단락에 줄된 부분이 아니죠. 아니고 첫 번째 단락에 왜 재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가. 헌재가 직권으로 직접 판단하지 않고 소송의 실무입니다. 근처에 써놓으세요. 실무상 당해 사건의 기록이 헌재로 송부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당해 사건의 기록 헌재로 불송부입니다. 헌재로 송부되지 않음. 헌법재판 실무상 우리 현행법상 당해법원의 사건 기록이 헌재로 송부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구체적 분쟁의 해결을 하는 기구죠. 그러나 헌재는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헌법을 선언하는 기구지.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기능에도 맞지 않게 당해법원의 구체적 사건의 기록을 알 필요는 없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분쟁 해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입법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는요. 당해 사건에 이 문제되는 조항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뒤져봐야지 원칙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길래 이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기록을 못 보기 때문에 결국 직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전제성이 있음을 전제로 제청해 왔다면은 전제성이 있는 걸로 일단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 기록을 대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두째 줄 맨 뒤입니다.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 그 밑에 써볼까요? 사건 기록 대조 분료, 대조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사건 기록 대조 필요 없는 사안. 이런 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법원이 지금 제청을 해왔는데, 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형법 100만 조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 왔으면요. 형법에 100만 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는 사건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청서에 제청 취만 봐도 이거는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청구다라는 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직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외의 대부분 사건 기록을 대조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이 법이 적용되는가 마는가 이런 걸 알 수 없는 대다수의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기록이 송부되지 않는 결과 법원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입니다. 자, 다음 3. 법원의 제청. 이때 법원의 개념은 재판부 개념이에요. 두 줄 맨 뒤에 재판부. 그래서 법원 조직법상의 이제 관서 개념이 아닙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서울지법 이런 이제 관서 개념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 개념이란 거 아시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가시면 각종 행정심판기관, 이건 행정기관이죠. 행정심판기관은 제청권을 갖는 담당 재판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2번 제청의 요건. 재판의 전제와 합리적 위헌의 의심. 헌재 판례가 밝힌 바인데요.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 위헌 제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 두 가지 요건 제목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쓰실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은 자, 줄대인데요. 단순한 의심과 독일 연방 헌재가 요구하고 있는 확신 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단순 의심과 확신의 중간이다. 절충적인 태도. 자, 그리고 이제 나로 가시면 법원의 합헌 판단권 내지는 합헌 결정권의 인정 여부. 450 당시에 있던 불송부 결정권이나 전심권 같은 최종적 합헌 결정권은 없다고 했어요. 현행법에서는 다 밀어내고 없어요. 삭제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논의는 1차적 합헌 결정권을 얘기하는데 이 논의는 그러면 왜 나오느냐 했을 때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도 제청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겠는가? 그 논의예요. 써놓으세요.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도 제청 신청 기각 가능한지. 가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갖춰지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제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제청해야 되는가? 즉 의무인가? 아니면 그렇더라도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헌으로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1차적 합헌 판단권. 네, 이제 논의가 됩니다. 자, 내려가시면 긍부 견해 대립이 나오는데 애매합니다. 애매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렇게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가시면 우리 판례도 애매합니다. 판례도 적극적인 판시가 없어요. 직접적인 판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 적극적으로 소개 안 해도 배점 누락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부 그 논의의 지점 정도 파악하시고 이 논의가 논의의 실익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가,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실익이 뭐라고요?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경우도 제청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가, 제청 안 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제청의 절차,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청. 자, 직권도 되고요. B로 가시면 이제 신청에 의한 제청도 되는데요. 그 두 줄된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의 신청자는 제청권자는 아니죠. 자, C. 제청 신청의 기각에 대해서 어떤 구제 방안이 있는가? 법상 구제 A. 항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그리고 헌재법 68조 2항의 위헌 소원으로 이행해야 돼요. 이게 현행법 내용입니다. 제목 자체가 현행법 내용. 항고는 금지된다. 옛날에는 항고를 허용했어요. 위헌 소원 제도가 없었을 때. 위헌 소원 제도 68조 2항에 이제 그 중간에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 그 불복 제도, 항고 제도를 운영했어요. 근데 항고가 별로 의미가 없죠. 당해 법원에서 제청신청 기각에는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했는데 당해 법원에 또 불복해 봤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절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항고를 못 하도록 하고 대신 68조 2항 소원을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헌 소원을 도입하면서 항고를 금지시켰어요. 맞바꾼 겁니다. 위헌 소원 도입과 동시 항고 금지. 이제 이런 항고 금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제 항고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별로 의미 없는 절차라고 생각해서 항고를 적극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위헌 소원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자, 내려가시고 B. 재신청의 금지. 한 번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시는 재청 신청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68조의 후문입니다.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절차에서 동일 사유를 이유로 다시 재청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해석론이 있는데 첫째 줄 다시 뒤에 그 밑에 줄된 대로 나오는데 그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라는 법문의 표현이 있죠. 요것 때문에 나오는 해석론이에요. 당해 사건의 절차. 요걸 아주 좁게 가면은 당해 심급의 절차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요. 넓게 보자면 당해 케이스와 관련된 전 심급의 절차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어요. 당해 심급만을 얘기하는지, 당해 케이스와 관련된 전 심급을 얘기하는지, 당해 심급만을 의미하는지, 당해 케이스와 관련된 전 심급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문헌이 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해드립이 나오는데 내려가시면 줄된 됩니다. 우리 대원 판례와 헌재 판례는 똑같습니다. 공이 이때 이 조문상의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란 동일한 심급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말은 뭐죠? 전 심급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좁게 봐요. 자, 이 이유는 청구기간 제도의 취지 때문인데요. 집안 보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볼게요. 심급을 만약에 이제 1심, 상급심 해가지고 두 개 정도 이제 나눠보고요. 자, 최초 1심에서 재청 신청을 했어요. 재판규범에 대해서 기각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뭐죠? 항고는 금지되고 68조 이항의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탄소강 청소권,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68조 이항은 30일입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30일을 도과했다고 보죠. 30일 청구기간 도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예제로서 본다면 그러면은 위헌소원 제기 못하죠, 일단.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머리 쓰겠죠. 아, 당해 사건의 절차라는 것이 당해 심급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법은 일단 당해 사건의 절차에서는 재차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 의미는 이미 법문에 내포돼 있죠. 다시 재청 신청해가지고 기각 결정 받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된다는 건 이미 내포되어 있죠. 네. 그러면 당사자가 또 이런 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확정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러면 이걸 당해 신급만으로 본다면 상급심 항소 제기를 한 다음에 상급심에서 다시 재청 신청하고 동일 조항에 대해서 기각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러면 위헌소원 제기하면 되겠네. 이런 머리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거마저도 안 된다고 하는 해석론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네. 요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조문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요거까지인가 했을 때 우리 대원 판례는 요거까지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전 신급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행사가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전 신급에서 단 한 번 행사 보장. 그럼 왜 이렇게 보고 있는가? 법이나 판례가 왜 이렇게 보는가? 청구기간 제도의 몰각 방지. 입법자가 헌재법을 통해서 이 청구기간 제도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우회적 결과들을 인정하면 청구기간을 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청구기간 도과해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기간 제도 내지는 청구기간 규정의 몰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제 용어를 바꾸면요. 청구기간 제도 입법자가 만들었죠. 다른 말로 하면 입법 형성권의 존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검토 요소는 요 용어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제시하신 다음에 검토는 청구기간 제도의 몰각 방지를 위해서 타당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청서의 제출 넘어가시고 대법원 경유 이거는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에 불과하고 각급 법원에서 다 재청권 행사 가능합니다. 각급 재판부에서 다 가능한데 대법원을 경유하도록 해놨어요. 그 경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국 법원에 주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의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예요. 대법원이 받아가지고 전국 법원에 다 알려줍니다. 부산 모 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재청이 들어왔으니 다른 법원에서도 조심하라. 아니면 위헌재청 하려면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의미지 이게 이제 다 합헌 판단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합헌 결정권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재청의 효과. 법원의 재청은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법에 명정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재판 정지 효과. 재청권의 행사가 있으면 재판이 정지돼요. 그런데 이거는 법원의 의사 해석론입니다. 법원의 의사를 법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담은 겁니다. 왜일까요? 법원이 재청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뭐죠?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법원이 가졌다는 거죠. 근데 법원이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갖고 있으면 그 조항, 위헌의 의심이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재판을 계속 할까요? 안 하죠. 왜? 기일 지정권이란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청 신청을 했다는 말은 법원 입장에서 스스로 이 잘못된 법이다, 위헌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다면 자칫하면 위헌적인 재판이 나오는데 기일을 정지시키겠죠. 기일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차피 법원이 기일 지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지시키기 뻔한 거, 그걸 이제 의사 표시를, 그 의사 해석을 그대로 이제 법에 담은 거예요. 수용해서 정지된다라고 이제 그냥 해버렸어요. 외우시고. 근데 이거는 위헌범 심판에 재청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죠. 그럼 위헌 소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지 안 됩니다. 예. 법원의 의사가 어때요?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없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법원의 의사를 그대로 수용해서 우리 헌재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마음대로.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하고요. 자, 넘어가서 한번 심판 대상의 확정. 자, 본문 줄된 데 보죠. 헌법재판은 객관소송으로서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일반론이죠. 자, 그 결과 심판 대상의 축소, 확장,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자, 1번 내려가시면 헌재법에 일단 명문으로 규정된 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기록형이나 이런 거에서 이 조문 써먹을 일들이 있습니다. 헌재법 45조 단서인데요. 어떤 법의 일부 조항, 법 조항이 이제 일부만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사안이지만 그 일부의 위헌은 전부법의 의미 상실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즉 쉽게 하면 핵심 조항이죠. 핵심 조항의 위헌 결정 사안에서는 그 전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조항 없으면 이 법은 깡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에서는 전부를 다 위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심판 대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45조 단서. 그리고 밑에 예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2번 제목 정도, 동일 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3번 체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운명 공동체 조항, 뭐 이런 것들이겠죠. 4번은 아까 아팠습니다. 구법 대상인데 신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의 신법으로 확장해서 소송경제상 일거에 해결하는 것들. 그러나 다음 페이지 조심하실 게 줄된 부분이에요. 병행규범 또는 유사규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확장하지 않는다. 병행규범, 유사규범 용어 정립하시고요.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써볼까요? 우리 주로 무과실 양벌 규정, 법인에 대한 무과실 양벌 규정 이런 거 앞에서 많이 봤죠. 법인에 대한 무과실 양벌 규정, 법인 대표자의 행위에 연기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일반 종업원의 행위에 연기하면은 별개 인격체의 책임과 무관한 어떤 책임주의에 반하는 처벌이다 해가지고 위헌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무과실 양벌 규정이요. 이게 해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판례가 나오죠. 해마다 서너 개씩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관련 유사한 법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과실 요건 없이 쌍벌하는 이런 내용의 위헌성이 타진되면 그와 관련된 비슷한 법령력, 개별법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가지고 한목에 위헌 결정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병행규범, 유사규범이에요. 병행, 유사규범. 그래서 각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내용이 유사한 이런 이제 규정인데 우리 헌재가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조항만 위헌 결정되다 보니까 그 유사한 취지의 다른 조항이 계속 심판 청구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 나오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헌재는 이런 이제 유사규범에 대해서는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심판 대상의 변경. 아래에서 그 넷째 줄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원 관련된 것인데요.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된 바 없는 법조항으로 심판 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 헌재는 청구인이 다투는 취지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내지는 이제 실질적으로나마 청구인의 위헌재청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도 있었다고 보아서 이 사건 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 키워드 전에 이 어느 지점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위헌소원 쪽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문구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판례가.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적법 요건은요. 재청 신청의 기각 결정이 하나 있죠. 재청 신청이 기각될 것. 맞나요? 위헌선의 요건. 그러니까 재청 신청한 바도 없고 그 결과 기각 결정도 받은 바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원을 제기할 수 없네요.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 헌재는요. 형식적으로는 신청된 바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각 결정을 받은 적도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대상성을 인정하겠다는 판시입니다, 지금. 자, 내려가시면 아래 셋째 줄 묵시적으로 남아, 묵시적 따옴표. 묵시적 내지는 실질적으로 남아 이 말입니다. 써놓으시면 밑에 실질적. 형식적으로는 신청도 안 되고 결정도 안 받았지만 묵시적 내지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루어졌다, 취급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보시면 너무 쉬워요. 운명공동체 조항상입니다. A 조항, B 조항인데 이 둘은 떼놓고 볼 수 없다. A가 없으면 B도 없고 B 없으면 A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운명 한 덩어리 조항. 이런 조항 중에 A 조항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B 조항도 같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운명공동체 조항 사건이라고 딱 예를 박으시면 이 문구는 쉽게 이제 인식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헌법률 심판의 심리. 자, 위헌심사의 기준은 모든 헌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헌심사의 범위는 자, 줄된데 위헌법률 심판은 직권주의가 지배하는 바 헌재는 재청법원이나 재청신청인이 주장한 취지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예, 직권주의가 또 나오죠. 주장 취지에 구속받지 않아요. 헌법소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판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셋째 줄 법원의 위헌 재청을 통해서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조항이지 위헌심사 기준이 아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그대로 지문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어떻게 취급할까 애매한데 셋째 줄 뒤에요.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 조항이지 요 부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석 다수 평석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강조 문구라고 봅니다. 강조 문구. 심판 대상이 구속받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죠? 심판 대상은 직권으로 자유롭게 축소, 확장, 변경할 수 있어요. 직권주의 하에서. 그런데 우리 헌재가 재청을 통해서 대상을 구속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 요걸 이제 배치되는 판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통설의 평석은 뒷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삐꾸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위헌심사의 기준은 우리가 절대 구속 안 받는다. 예, 이걸 강조하다가 앞쪽에서 오바를 한 이런 표현으로 봐요. 뒷부분, 후자 부분 강조 표현이라고 써놓으세요. 후자 부분 강조 표현. 설령 대상은 제한받을 수 있을 줄 알아도 기준은 제한받지 않는다. 왜? 우리는 헌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헌법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무시하십시오. 이런 지문들이 이제 가감 없이 그대로 툭 던져지던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법시험이나 국가고시에서 이 지문을 그대로 툭툭 던지면서 정선지로 취급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험에서는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정제돼서 나올 거예요. 법리의 정확한 의미를 정제해서 나오지 이런 판례가 있음을 아느냐 이런 암기를 묻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례에 줄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외웠어도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논리만 이해되셨다면. 자, 그 다음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 예, 다양한 결정이 있는데 변형 결정이 주로 문제죠. 자, 다음 페이지 하시면 4번 변형 결정. 변형 결정 유형으로는 줄된데 한정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유형에서 2번 한정위헌 한정합헌. 자,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은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의 문헌이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할 때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핵심적인 개념 징표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때 그때 의미를 축소하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런 해석이고요. 이리적일 때는 가동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앞쪽에 가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해석 기법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기법이 작용하는 주문 형식입니다. 써놓으세요. 합헌적 법률 해석의 주문 형식.
합헌적 법률 해석의 주문 형식.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맨 마지막 가시면 질적 일부 위헌 결정이다 라는 표현 적으시고요. 질적 일부 위헌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변형 결정이다. 자, 이제 질적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부의 위헌 판단을 하는 결과 결국 법률 해석이 들어가요. 법률 해석이 질적 축소 해석이라는 법률 해석이 들어가는 결과 나중에 이제 법원이 기속력을 인정하는가 마는가와 이제 견해드립이 나오죠. 자, B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의 관계 똑같습니다. 예, 표리 일체다. 결국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차이밖에 없어요. 위헌으로 없어질 부분을 강조하는 문구를 형성하면 한정위헌 결정. 합헌으로 존치될 부분을 강조하는 주문을 형성하면 한정합헌 결정이에요. 이러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면 위헌, 이렇게 위헌 부분을 강조하면 한정위헌 결정. 이러이러한 해석이라면 합헌, 이렇게 존치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주문을 형성하면 한정합헌.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의미는 한정된 의미 내에서는 위헌이라는 취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C. 법원의 합헌적 법률 해석과 헌재의 결정. 요거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요거는 전부위원회 변형 결정이다. 이런 의미를 받죠. 그래서 그 법의 구성 내용의 일부를 막 이렇게 가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법 내용 전체를 결과적으로 다 위헌으로 평가 내립니다. 그래서 내용 전부를 위헌으로 평가 내리면서 입법자에게 빨리 수정하라. 예, 이렇게 위임하는 결정이에요. 왜? 제도의 형식은 유지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에 내용의 새로운 구성을 입법자에게 위임하는 결정. 그러니까 줄련 들어가 보죠.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헌 결정을 피하고 심판 대상 규범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 유형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헌성만을 확인한다 그랬죠. 위헌성만 확인한다. 그럼 구체적인 위헌의 결과 제거는 누가요? 입법부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헌 결과의 제거는 입법부에 위임. 그러면 새로 고쳐라는 말이죠. 새로 고쳐라. 그럼 이 말에는 어떤 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도는 유지해도 좋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쉽게 가자면 잘못되었으니 새로 고쳐라. 예,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로 고치라는 말은 예, 제도는 유지, 내용은 전부 위헌. 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위원회 변형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도는 일반적으로 존치된다, 존치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B 효력 이런 거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입법 촉구 결정은 우리 현재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합헌이다 이런 결정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시면 되겠고, 다시 왼쪽 다시 와서 A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이제 사유, 그거 여러분 이제 사례형에서 좀 적시하셔야 되니까 두 문자 처리해보죠. 자, 7절 뒤에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위헌 결정, 즉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입법자 할 때 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법적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백의 공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평등 원칙에 반하는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평등 원칙의 평 동그라미. 그 다음 결정 당시에 이미 합헌적인 법 개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신법을 적용하도록 명하는 의미에서 불합치 결정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법 개정할 때 개 동그라미. 합헌적 개정 이렇게요. 자, 그리고 첫 줄 맨 앞에 가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할 때 불합치의 불 동그라미. 합치면 불공평 개입 이렇게 됩니다. 불공평 개입. 요거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배점 들어가거든요. 작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운용될 수 있다.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몇 가지 등 처리하면서 몇 가지만 밝히면 되는데 요걸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넘기고 가버리면 별로 이렇게 풍부하지 못한 답안으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6번 위헌범 심판 결정의 효력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마감하죠. 자,
자, 보강 한 해 더 설정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하겠는데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2회 보강. 예, 고해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이 강의는 18회로 예정돼 있었어요. 계획 당시에. 근데 순환이 확대되면서 여러분 시험이 발표가 빨리 나는 바람에 순환이 추가됐어요. 그러면서 순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16회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6회로 맞춰주십시오 부탁을 받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고민했었습니다. 예, 16회를 맞추다 치면은 지금까지 강의 이렇게 진행 못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뭐 농담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 허비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강의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매일 두통약을 먹었어요. 예, 매일 소리 지르다가. 자, 그런데 어쨌든 예, 건너뛸 것인가 할 것인가 고민 매일 했지만은 계속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특히 헌법재판원에서는 더더구나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원은 사법시험하고도 달라요. 사법시험은 1, 2차를 나눠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변신은 모든 강의가 대부분 강의가 통합 강의란 말이에요. 선택형 논술형을 한복에 다 이렇게 전수하는 통합 강의다 보니까 이 짧은 회차 내에서 헌법재판원에 대한 여러분 그 수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근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자꾸 뭐 다음에 A to Z 강의가 있으니 그때 보자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강을 강요하는 결과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비겁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예, 고해성사입니다. 실패했어요. 진도 관리 제가 실패한 겁니다. 예, 어쨌든 모르게 잘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탓하시고 저는 어쨌든 갈 길 가겠습니다. 한 해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어요. 한 해 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직 협의 안 된 부분인데 우리 팀장하고 협의해서 보강이 짜져가지고 보강 진행하는데 시간이 정 안 되시면 저 혼자 강의하겠습니다. 저 혼자 예, 빈 강의실에서 동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네. 예, 그 동영상, 보강 동영상은 이제 보강 동영상 오늘 것까지 해서 이제 보강 동영상은 여러분이 1년 내도록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아무 그 장애 없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언제든 시간 날 때 예, 보시고 어쨌든 저는 갈 길을 가겠다는 걸 예, 고해성사합니다.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다시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갔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그 사례형 시험은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문제입니다.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 오늘 나갈까 좀 나갈랑 말랑 하다가 못 나간 거예요. 네. 910페이지 주요 내용들. 책을 읽고 오셔서 책 펼쳐놓고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책 펼쳐놓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2차 공부하는 학생들도 책 펼쳐놓고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기도 안 돼 있는데 막 짜내가지고 결국 뭐 몇 줄 쓰고 마는 것보다는 답안 작성하고 분량 채우는 연습도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가 제대로 될 내가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책을 옆에 딱 펼쳐놓고 얼마나 내가 압축해서 서술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엄청난 연습이에요. 책에 풍부한 내용을 압축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